1952년 겨울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김정희라는 이름을 받은 그 아이는 울음소리마저 작았다고 합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집에서는 큰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정희가 태어난 집은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 중 하나였습니다.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석탄 냄새와 굴뚝 연기로 뒤덮였고 사람들의 얼굴은 언제나 검은 가루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만수는 광부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갱도로 들어가고 해가 진 뒤에야 돌아왔습니다. 등이 굽고 손은 거칠었으며 입술은 늘 담배와 술 냄새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먼저 막걸리부터 찾았습니다. 여편네, 술이나 가져와. 어머니 박말수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 사발을 받쳐 들 때마다 술이 조금씩 넘쳤습니다. 아버지의 기분이 나쁜 날이면 그 넘친 술 한 방울이 폭력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어린 시절부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소리,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지며 내는 신음,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긴 침묵. 정희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어머니는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를 닦으면서도 눈물을 훔치면서도 딸에게 한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아니,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오빠 김태수는 정희보다 5살 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특한 청년이라 불렀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고 어른들께 인사도 잘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을 맡았고 이웃집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참 효자야. 너도 오빠 본받아라.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의 또 다른 얼굴을 아는 사람은 이 집 안에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코를 골며 잠들고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문고리를 여러 번 확인했지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문 앞에서 멈추는 발소리.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야, 오빠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낮에 이웃집 할머니께 인사할 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돌아갈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정희는 이불 속에서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오빠의 손이 이불을 잡아당겼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소리내지 마. 엄마 아빠 깨면 내가 혼난다. 그날 밤의 기억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습니다. 정희는 천장에 얼룩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창문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어디든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곳으로 정신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러다 더 자주. 정희는 점점 감정이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12살 소녀의 눈에는 이미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울 속의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말이 없고 웃지 않는 아이. 그런 아이는 이 마을에 많았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다 그렇게 자란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몸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이 시리고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줄까요? 말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때 난 배운 게 있습니다. 훗날 정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엔 침묵이 죄가 된다는 걸. 1966년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몸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은 탄광마을의 검은 지붕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의 어둠까지는 가리지 못했습니다. 1966년 가을, 정희의 치마가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치마가 짧아진 게 아니라 배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14살 소녀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정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눈치챈 건 빨래를 개다가였습니다. 정희의 속옷에 묻어야 할 핏자국이 석 달째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빨랫감을 떨어뜨리고 정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배를 보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희의 저고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처음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엄마. 누구야? 누가 그랬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빠가...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영원 같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정희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절대로. 하지만 엄마 진짜 입 닥쳐. 어머니는 처음으로 정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이 집안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뭐든 할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한테도. 그날 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이가 왜? 그게 애 몸이 좀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술에 취한 눈이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노박도박 말해. 애 배가 불렀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뭐. 그러니까. 누구냐고? 아버지의 고함에 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희는 방 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곧 아버지가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너 이 더러운 거다. 아버지의 손이 정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정희는 바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무릎이 마루에 쓸렸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통증들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가문에 먹칠을 하다니. 누구냐고 묻잖아. 아버지, 그게 입 벌려. 이년아. 아버지의 손이 정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태수가 오빠가 뭐라고? 아버지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정말이에요. 오빠가 밤마다 이 거짓말쟁이년아. 아버지는 정희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이 집안의 희망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대학에 갈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태수가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상황을 파악한 태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태수야. 내 동생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태수는 정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죽는다. 정희가 요즘 이상했어요, 아버지. 학교에서 남자애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뭐. 저도 걱정돼서 몇 번 타일렀는데 말을 안 들어요. 동네 형들한테 집적된다는 얘기도. 거짓말이에요. 오빠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희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태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넌 나가 있어라. 아버지가 처리할게. 태수가 나가고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주먹이, 발길질이, 욕설이 정희를 덮쳤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는 몸이 안 좋아서 요양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일이니까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배는 점점 더 불러왔습니다. 어머니는 한약을 다려주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앉히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째 좋노? 우째 어머니는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1966년 12월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새벽녘에 산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산파를 불렀지만 정희의 몸은 너무 어렸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정희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편할까? 새벽 5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떴습니다. 피로 얼룩진 작은 생명이 자신의 배 위에 놓였습니다. 딸이다. 산파의 말에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었다면 조금이라도 나았을 텐데. 딸은 짐이었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작고 빨갛고 주름진 얼굴. 그 얼굴에서 오빠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발이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강가로 걸어갔습니다. 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될까? 그럼 모두 편해질까? 정희가 한 발을 내디딜 때였습니다. 거기서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정자 전도사였습니다. 교회에서 몇 번 본 얼굴이었습니다. 아가씨, 뭐 하는 거예요? 정자가 달려와 정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정자는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야 해요. 당신도, 이 아기도. 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죽음이 아닌 도망. 정자는 서울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선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서울에선 아무도 당신을 모르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눈 속에 남은 발자국이 김정희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대신 김수진이라는 여자가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67년 1월 서울행 야간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자 전도사가 마련해준 표였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산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김정희는 없어요. 정자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주민등록증과 호적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수진, 21살, 미혼, 모두 거짓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이 되어야 했습니다. 서울 도남동에 하숙집이 하나 있어요. 주인 박노인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요. 아기를 봐주실 수 있대요. 고맙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자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정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기만 가끔 칭얼거리다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정희는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김수진이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역 광장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정희는 처음 보는 도시의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빵빵거리는 자동차들, 서두르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도남동 하숙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기와집이었지만 낡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정자가 얘기한 아이구나. 박노인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들어와. 일단 방부터 정하자. 방은 작았습니다. 2평 남짓. 창문은 골목을 향해 있었고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지펴져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0원이야. 밥은 아침, 저녁만 주고. 일은 할 수 있겠어? 네, 설거지, 빨래, 청소. 다 해야 해. 대신 방값은 반으로 깎아줄게.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일 잘하면 되지. 박노인은 퉁명스러웠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아기 기저귀도 몇 장 내주었습니다. 애 이름은 뭐야? 아직 못 지었어요. 그럼 은이라고 해. 은혜로운 기쁨. 그렇게라도 살아야지. 은희. 정희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없었다면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집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을 길어다 밥을 했습니다. 하숙생들의 식사를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밤이 되면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지쳤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은희가 2~3시간마다 울었습니다. 젖이 안 나오네. 박노인이 분유를 구해왔습니다. 돈은 나중에 갚으면 돼. 애가 먼저야. 2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점차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고 연탄을 갈아 끼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님들과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찾아왔습니다. 오빠의 발소리, 아버지의 주먹, 어머니의 침묵.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은희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 좀 보자.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이 불렀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박노인이 차를 준비해 놨습니다. 앉아. 정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너 밤마다 악몽 꾸지?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벽이 얇아서 다 들려. 비명 지르고
울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뭐 있어. 내가 나쁜 게 아니잖아. 박노인의 말에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뭘 겪었는지는 안 물을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도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너한테 그런 짓 한 놈들이 부끄러운 거지. 정희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게. 울어. 실컷 울어도 돼. 박노인은 정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석 달 후 정희는 식당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박노인이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설거지와 홀 청소가 주 업무였습니다. 월급은 5,000원이에요. 밥은 한 끼 주고요. 식당 주인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최선영. 30대 초반이었지만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응, 기대할게. 일은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친절했고 선영은 일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무엇보다 바쁜 시간에는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이었습니다. 박노인이 봐주고 있었지만 할머니도 나이가 있었습니다. 은이가 밤마다 울면 다른 하숙생들이 불평했습니다. 수진 씨 애 좀 조용히 시켜요. 죄송합니다. 정희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자라면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파서, 심심해서. 정희는 퇴근 후 은희를 안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잠들 때까지. 내가 왜 이래야 하지? 원망이 밀려왔습니다. 은희를 보면 오빠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딸이 아니라 오빠의 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정희를 괴롭혔습니다. 수진아, 교회 한번 가볼래? 어느 일요일 박노인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믿으라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 좀 만나보라고. 정희는 주저했지만 따라갔습니다. 교회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봉사자들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희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옆에서 함께 접시를 닦던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오셨어요? 도남동이요. 아, 저도 근처예요. 이름이 뭐예요? 김수진이요. 저는 한미숙이에요. 반가워요. 미숙은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이 많고 말이 많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사람이 낯설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애기 있으시죠? 아까 봤어요. 귀엽던데. 네, 힘들죠, 혼자 키우는 거?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전쟁 때 죽었거든요. 애들 키우면서 바느질로 먹고 살아요. 미숙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찾아와요. 우리끼리 도와야죠. 그날 이후 정희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습니다.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미숙을 비롯한 몇몇 여자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정희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정희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수진 씨, 우리 같이 반찬 만들어서 팔까요?
미숙의 제안이었습니다. 돈이 될까요? 해봐야죠. 안 하면 계속 이렇게 살 건데.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희가 자랄수록 돈은 더 필요했습니다. 해봐요. 두 사람은 밤마다 만나 김치를 담그고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단골이 생겼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정희는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에게 밀린 돈을 갚고 은희에게 새 옷을 사줬습니다. 엄마!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웃음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오빠의 딸이 아니라 김수진의 딸.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밤의 악몽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깨어나면 은희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가 정희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믿음보다 용기가 먼저예요. 어느 날 미숙이 말했습니다. 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정희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맞았습니다. 자신을 구한 건 신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강가에서 돌아선 것도, 서울로 온 것도, 지금까지 버틴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매캐했지만 적어도 내 숨을 막진 않았습니다. 훗날 정희는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1970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은희는 4살이 되었고 정희는 28살 김수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아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가 전부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리고 은희를 키우는 것. 그것이 김수진의 이유였습니다. 1985년 봄, 은희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정희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축하한다. 정희는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밝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정희는 가끔 불안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출생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그 순간을 최대한 미루고 싶었습니다. 엄마 등록금은 제가 벌게요. 아르바이트 구했어요. 내가 공부에만 집중해라. 엄마 혼자 힘들잖아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하지만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격증을 따서 동네 의원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은희의 학비를 대기엔 부족했지만 둘이 먹고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뉴스 보셨어요? 어느 날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뉴스?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한대요. 이제 남편이 아내 때려도 처벌받는데요.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가정폭력 방지법. 그런 게 생긴다고 달라질까? 법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늦었네요.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정희는 텔레비전 뉴스를 봤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이 때려도 참아야 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집도 다 그런 줄 알았고요. 정희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 여자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 딸만큼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딸, 은희. 저 여자의 말이 자신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여성단체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활동가가 반겼습니다. 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정희는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활동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14살 때 말이 끊겼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빠한테 당했어요.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정희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탄광촌의 집,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침묵, 오빠의 범죄, 도망치듯 떠난 서울, 새 이름으로 산 삶. 모든 걸. 고생 많으셨네요. 활동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요. 제가 용기를 냈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살아남은 것도 말한 것도 모두 용기예요. 정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걸. 살아남은 거라는 걸. 혹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익명으로요. 어떻게요? 저희가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어요. 거기에 수기로 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거예요.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나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볼게요. 일주일 동안 정희는 글을 썼습니다. 밤마다 원고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눈 오던 밤 나는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붙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글은 소식지에 실렸습니다. 반응이 왔습니다.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는데 선생님 글을 보고 용기가 났어요. 정희는 편지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도 침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강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여성단체에서 제안했습니다. 제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정희는 두려웠습니다. 글은 쓸 수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1998년 가을, 정희는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100명 정도의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자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제 이름은 김정희였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김수진이 됐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4살 소녀의 이야기. 도망쳐 온 서울. 나를 키우며 살아낸 삶. 저는 도망친 게 아니라 제 목숨을 지킨 겁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곧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은희였습니다. 엄마, 은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언제 왔니? 처음부터 있었어요. 은희는 정희를 꼭 안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미안하다. 왜요? 엄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은희는 울었습니다. 정희도 울었습니다. 모녀는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 돕고 싶어요. 그래. 내가 잘할 거야.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치유였습니다. 정희는 그날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 후 은희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에서 일했습니다. 정희는 가끔 쉼터를 찾아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젊은 여자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됐어. 정희는 웃었습니다. 살아남으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해. 밤의 악몽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어나도 괜찮았습니다. 옆에 은희가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되셨어요. 2005년 은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희는 병원에서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이름은 뭐로 하니? 준서요. 준비할 준 기약할 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는 뜻이래요. 좋은 이름이다. 정희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과 다른 세상에서 자랄 것이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자유롭고, 더 따뜻한 세상. 고마워, 은희야. 왜요? 내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은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치유도 있었고, 회복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주를 은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23년 봄, 정희는 71살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허리는 예전만큼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여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손녀 지우가 서랍 속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는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그건 정희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던 그 노트였습니다. 할머니가 쓴 거예요? 응. 오래됐지. 정희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7년 10월.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쓴다. 할머니, 책 써보면 어때요? 20살이 된 지우가 물었습니다. 책. 네. 할머니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해야죠.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울었어요. 힘들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신 거. 포기할 수 없었지. 내 엄마 키워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정희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 이 아이는 자신의 증손녀이자 은희의 딸이자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그래. 해볼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원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노트, 소식지에 실렸던 수기, 강연 원고. 모든 걸 꺼내 펼쳤습니다. 은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타이핑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모녀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희가 말하면 은희가 받아 적었습니다. 1952년 겨울, 강원도 탄광촌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때로는 멈췄습니다. 기억이 흐릿할 때도 있었고,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계속해도 돼.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우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왔습니다.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엄마. 은희가 프린트한 원고를 건넸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이게 다 내 이야기구나. 정희는 원고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70년의 삶이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출판사에 보내볼까요? 아니,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책이 아니야. 편지야. 편지요? 응, 은희한테, 지우한테, 그리고 나처럼 살아온 모든 사람들한테 쓰는 편지. 정희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은희야, 정희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널 사랑할 수 있을지 몰랐다. 너는 내가 원한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안다. 너는 내 생명이었다고. 내가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을 때마다 나도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내가 자랄 때마다 내 상처도 조금씩 아물었어.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웠어. 내 딸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정희는 닦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고마워, 은희야. 내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내가 나한테 말해줘서. 엄마는 잘못이 없다고. 그 말이 나를 구원했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다. 그리고 그 생존으로 세상을 조금은 바꿨다고 믿는다. 정희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희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정희는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준서는 이제 18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우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책으로 낼 거예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말하는 거, 침묵하지 않는 거. 정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도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세대는 말하지 못했어.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누가 믿어주지 않을까봐. 하지만 너희는 달라야 해. 어떻게요? 말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지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요. 할머니,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줘. 너희가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살 수 있어.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처럼요. 응. 나처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얼마 전 여성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시작하자 편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김수진으로 살았지만 이제 다시 김정희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14살에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쳤고 살아남았고 딸을 키웠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살아남는 것이 승리라고. 촬영이 끝나고 감독이 말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럼 다행이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원고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수정할 곳이 있나 확인했습니다. 엄마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은희가 전화를 건넸습니다. 네. 여보세요. 김정희 선생님이시죠? 원고 잘 받았습니다. 꼭 출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은 정하셨나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말하는 이야기로 하고 싶어요. 좋은 제목이네요. 다음 해봄 책이 나왔습니다. 서점에 진열되었습니다. 정희는 서점에 가서 자신의 책을 봤습니다. 표지에는 눈 내리는 풍경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책이다. 지우가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사인해주세요. 정희는 웃으며 사인했습니다. 지우에게 내가 자유롭게 살기를. 할머니가 책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독자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에게 이 책을 선물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가족한테 당했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희는 여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살면 돼요. 나처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쓴 글이 누군가를 살렸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024년 봄,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은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모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긴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덕분에. 내 덕분이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준서와 지우, 그리고 동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 그리고 잘 늙어가고 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악몽도 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상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정희는 원고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 생명을 피우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벚꽃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정희는 그 꽃잎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과거의 무게를 모두 날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